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예비순환부터 이제 학습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1년치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비순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순환을 하니까 뭐 다시 이제 해야죠.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보면은 사이클이 시험 직전까지 3순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비순환 빼고,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비순환 때는 그야말로 이제 국제정치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 위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수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의 일반적인 이론들 그리고 또 그 이론들을 갖다 이제 적용을 한 논문들, 특히 시험에 출제될 만한 그런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우리가 예비순환 때 학습을 했고, 외교사에서 서양 외교사를 이제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는 이제부터 전문화가 돼요. 1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화가 되어서 예비순환 때 공부한 게 이제 안 들어가냐? 예비순환 때 공부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 이론 같이 해서 예비순환 때 공부한 걸 기본으로 합니다만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다? 외교 정책론이라고 하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분야죠. 이쪽으로 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라 안보 정책, 더 나아가서 국제 정치 경제를 둘러싼 이제 경제 외교,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갖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1순환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몇 달 있다가 또 2순환에 들어가요. 2순환에선 참 또 외교사를 갖다 우리가 여러분 뭐 교재 받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양 외교사하고 냉전사, 이게 이제 2순환 때 외교사 이제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1순환 때 그 커리큘럼이고, 2순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21세기, 그러니까 21세기 국제정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하는데, 탈냉전 이후, 냉전이 끝난 이후에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주제가 외교, 안보, 주로 이제 정치라든가 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그 주제였다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환경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라든가 사이버, 조직 범죄, 이민, 테러, 국제 정치의 범위가 뭐 확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뭐 예비순환, 1순환 때 섞어서 할 게 아니라 2순환 때 따로 모아가지고 그쪽으로만 이제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그 초국가적인 그런 갈등이라든가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례 연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순환 때 모아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단계 밟아서 올라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럼 뭐 이제 1순환부터 하고 예비순환을 안 들었는데 그 1순환부터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왜냐면 이제 테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1세기,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의 국제정치 상황부터 공부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 2순환부터 들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무슨 뭐 이제 전통적인 그런 주제부터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1순환부터 공부를 갖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선택은 뭐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1순환 때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진다? 주로 정책 쪽에 맞춰져요. 기본 이론을 갖다가 앞부분에 학습을 하고,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론을 갖다가 이제 쭉 만들잖아요. 현실을 관찰을 하고 이론을 만든 다음에 그 이론을 갖다 가지고서 다시 여러 가지 현실에 적용을 갖다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테마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일 앞부분에서는 기본 이론들을 갖다 다룰 거예요.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기본으로 삼는 이론들을 다룹니다만은, 1순환에서의 테마는 이 기본 이론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외교, 안보, 경제정책까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가, 예,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카바를 갖다 하는 거니까 1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화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이제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제 소개를 갖다 해보면요. 뭐 이름은 김성현이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갖다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95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난 석사학위 1년 만에 했어. 프랑스에 가서 1년 만에 했는데, 그 석사학위 기간 중에는 안보 쪽으로 해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그래서 탈냉전 이후에 유럽 안보와 그다음 나토의 재조직,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죠. 그래서 안보 주제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포괄 안보, 코펜하겐 학파, 그게 내 석사 논문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탈냉전 시대, 그러니까 21세기에 유럽의 이제 그 안보가 어떻게 이제 안보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느냐,
그래가지고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좀 다뤘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또 초급 박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사 마친 다음에 바로 박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대의아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급 박사라고도 하고 뭐 연구 심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연구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거기에서는 아주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했어요. 특히 이제 21세기 문제를 갖다 다루기 위한 그 분석 도구로서 나중에 우리가 이순환 때 가면 초급가적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그 이론 틀을 다룰 텐데, 그 네트워크 분석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갖다 다루는 이제 그런 글을 갖다 썼고, 대안으로 이제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이제 그 사회 이론을 갖다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갖다 파리 사회과학 이제 그 고등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전공을 갖다 이제 사회학 쪽으로 바꿨어요. 아까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의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학의 고전적인 범위를 벗어납니다. 행위자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걸 과거같이 이제 무슨 뭐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외교 안보를 갖다 수행하는 전통적인 틀 안에 이제 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학과로 가가지고 뭐를 다뤘느냐? 국제 정치 경제 쪽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주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그 한국 고속철도 계약을 둘러싼 경제 외교 초거대 계약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갖고 박사 논문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뭐 연구소에서 이제 일을 갖다 하고 연구 교수로 이제 재직을 갖다 하면서 주로 다뤘던 분야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가,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전파되는지, 또 이제 미국식 법률 모델이 유럽식 법률 모델을 갖다 밀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서 어떻게 여러 나라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내외 학자들하고 계속 이제 다뤄왔습니다. 뭐 학교 수업하고 그 학원 수업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 쓸개 하나를 제거를 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녁 시간대를 갖다가 이제 뭐 사람들 안 만나고 술 먹고 막 하는 거 되게 싫어가지고 안 만나고 저녁 시간을 갖다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집이 여기 가깝거든, 학원에서. 그래서 저녁 시간에 와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갖다 하자. 그래가지고 수업을 갖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이제 재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 소개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뭐 21세기의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 쪽 이런 쪽을 갖다 두루두루 이제 다룬 사람입니다. 자, 뭐 소개도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계획성을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은 뭐 수험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 메일 번호를 적어놨어요. 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까 공부하시다가 무슨 이제 궁금한 일이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메일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카페를 한번 만들었습니다만은 학생들 아이디를 갖다 막 도용해갖고 이상한 광고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강의 카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를 3개 받으셨어요. 교재에 대한 설명을 갖다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 뭐 이제 기본 그 교재가 있죠. 국제정치 이론과 쟁점, 이게 우리 주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정책, 안보정책, 경제정책, 정책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교재가 이거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 교재가, 그다음 이제 그 동양 외교사, 냉전사가 있죠. 그 외교사 관련된 그런 이제 교재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교재는 여러분들이 좀 낯선 교재일 거예요.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출 문제 관련돼 갖고 학술 논문들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딸 수 있느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하고 텍스트를 학습을 해요. 그 다음 뭐를 해야 돼?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논문. 이번에도 올해 출제된 문제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준 그런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학술 논문에서 뽑은 주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국제정치학 매뉴얼만 죽어라고 공부를 갖다 해야 시험장 들어가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논문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내가 드린 그 이제 교재가,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활용을 해갖고 논문 50개를 읽었어. 거기 수록된 논문이 한 50개 될 거예요. 원래 논문으로 따지게 되면 학술 논문이 길잖아. 근데 그 긴 논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그래서
그 논문들을 갖다가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다 그래갖고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작년에는 이제 여름방학 이제 그 특강으로 해갖고 그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뭐 그 다른 수업을 했어요. 국제 정치 이론가들이 직접 쓴 텍스트를 갖다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는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말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부교재에 어떤 글들이 있다. 그 글을 꼭 참고하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갖다 하셨다가 거기 관련된 부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교재 이제 제일 끝부분 보시면은 최근 기출 문제라고 이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강의를 하던 순간에 이제 작년 시험이 있었고 또 올해 시험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작년 문제하고 올해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5년치 문제가 쭉 들어가 있고, 국제정치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정고시, 입법고시 문제까지도 국제정치학 관련된 것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학습을 갖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교재 3페이지 봐주세요. 국제관계의 성격과 이론의 구조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어디로 먼저 가냐면 순서를 좀 바꿀게요. 8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8페이지 보시면 보론, 이론의 구조, 행위자에 관한 세 가지 시각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여러분 이번 행정고시 문제 나왔습니다. 행정고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행정고시도 보면은 두 문제 정도가 비교정치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가 국제정치학 문제가 나와요. 이번에 이제 한 문제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신현실주의, 월츠의 신현실주의와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서 구조 개념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거 이제 이거 제대로 공부하고 간 학생들은 다 제대로 썼을 텐데 이거 공부 안 한 학생들은 다 못 썼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재에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론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구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가? 그동안 왜 안 나왔었나?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이론. 자, 사회를 탐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회를 갖다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론이라고 불리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 적어놓고 내가 관찰한 결과 이렇다라고 쓰면 다 이론이 되나? 아니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스토리를 갖추고 있어야 돼. 스토리 라인을. 첫 번째가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스토리 라인이야. 자, 존재론은 뭐야? 야, 철학이건 신학이건 아니면 뭐 우리 같은 사회학이건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행위의 근본 원인인가? 이거를 탐구하는 게 존재론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를 연구할 때 막 보면 외교 정책을 갖다 만드는 사람들, 현장에서 어때? 외교 정책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술을 세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행위를 갖다 다루게 될 거란 말이야. 예, 그런 사람들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존재론적인 시각에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탐구하는 겁니다.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뭐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지금 신학 공부하는 학생인데 신학이야말로 어때?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었죠. 왜? 인간의 선택과 판단과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근거 지우는 게 뭐야? 예, 신이었단 말이지. 그쵸? 자, 사회과학에서는 근데 신이 있던 자리를 갖다가 몰아내지. 과학의 이름으로 몰아낸단 말이야. 자, 사회과학에서는 이 존재론의 그 질문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 뭐냐면 사회 구조가 우리의 행위를 갖다 결정짓느냐, 아니면 행위자. 행위자는 뭐야? 실제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쵸? 행위자가 구조를 갖다가 만들고 자기의 어떤 목적에 맞춰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과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 시각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적어도 대부분의 이론들은 어때?
자, 어떤 이론은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이 있고 어떤 이론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갖다 할 때 보면 이 이론은 행위자 중심이다, 이 이론은 구조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나중에 내려지게 될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앞에서 이제 그 올해 행정고시에 나왔던 문제. 자, 뭐라고 얘기했었어? 자, 월치의 구조 개념과 월러스타인의 세계 체제론의 구조 개념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2달 전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뭐 다루는 거야? 그 문제는 월츠라든가 월러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구조 중심 이론가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구조 중심 이론가인데, 이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논자에 따라 갖고 매우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구조 중심의 시각이 있다 하면 또는 행위자 중심의 시각이 있는데, 행위자 중심의 시각은 결국 사회를 갖다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다. 결국 우리가 사회 구조라고 불리는 것들, 우리가 구조라고 불리는 것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 조직, 법,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다 구조예요. 예? 종교는 어때? 종교도 구조야, 구조. 사회 구조로 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자, 행위자 중심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행위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구조 중심의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조직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그러면, 이건 정반대로 행위자들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를 이끌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들은 어때? 구조 중심 아니면 행위자 중심의 이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때? 이건 둘 다 인위적이고 허구적인 담론이야. 왜? 사회가 구조의 영향도 받고 행위자의 영향도 같이 받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이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어때? 구조와 행위자의 통합을 갖다 시도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다음 또 논문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의 문제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학자들은 구조와 행위자의 어떤 편향성, 구조 중심의 편향성, 행위자 중심의 편향성을 극복을 하고 구조와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을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이론이 그런 길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론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론은 그래서 일단 존재론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두 번째, 인식론입니다. 자, 우리가 존재론을 영어로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식론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인식론은 뭐를 다루는 거야? 이거 되게 철학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철학 공부도 아니고 쉽게 얘기할게. 바로 사람은 우리들은 세계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가, 이거를 탐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뭐라 그래?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방법론. 더 쉽게 말하면 근대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인 쟁점이 뭐야? 과학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란 어떤 방법을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이런 쟁점이 인식론적인 쟁점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실증주의라고 부르는 이 방법이 오랫동안 주류였어. 그래서 실증주의는 뭐를 갖다 중시하는 거야? 경험을 중시하죠. 인간이 현실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연역적,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이론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 이게 대부분 보면 실증주의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야. 뭐라고요? 실증주의자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어떤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보편적인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실증주의는 말이야, 왜 보편적인 이론을 추구할까? 그 보편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때? 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에요. 예. 자, 이게 실증주의가 적어도 어때?
17세기 이후부터 보면은 서양 학문의 쭉 주류였고 지금도 주류야. 지금도 주류야. 심지어는 뭐야? 실증주의가 점점 개량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처리하죠. 저 통계 같은 걸로 처리를 갖다 해서 보편적인 어떤 명제를 갖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명제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처방하는 이런 식의 이제 길들을 간단 말이죠. 그렇죠? 자,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갖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이론 그 인식론적인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주의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이 있는데, 자, 상대주의는 크게 우리가 가장 이제 특히 국제정치학하고 관련돼서 상대주의를 갖다 대표하는 게 뭐야?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두 번째가 뭐야? 구성주의예요. 자, 상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뭘 갖다 얘기하냐면, 자,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 그 경험된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개념의 틀을 갖다 거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가 없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잖아. 그 현상을 우리가 공간, 시간, 어떤 촉감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경험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기가 되는 게 바로 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증주의 또는 우리가 실증주의자들 또 합리주의라고도 불러요. 합리주의 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는 어때? 모든 인간은 어때? 똑같은 어떤 이게 그 감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개념의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개념과 나의 개념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 게 이 합리주의적 과학관, 실증주의적 과학관의 기본 전제입니다. 거기에 상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해. 한마디로 뭐 권력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개념적인 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 시간과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어때? 사람들은 세상을 갖다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 이거를 갖다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상대주의적 과학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주의적 과학관을 채택하느냐,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채택하느냐, 존재론에 있어서 구조 중심의 이론을 택하느냐, 행위자 중심의 이론을 택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구성할 때는 크게 존재론과 인식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존재론에 있어서 구조 중심의 이론 두 개를 주고서 비교를 갖다 하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다루게 될 이제 첫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존재론. 자, 구조란 무엇인가?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갖다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특히 국제정치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거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봐주세요. 사회 구조와 행위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 쟁점이에요.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구조 중심이냐 행위자 중심이냐, 아니면 구조하고 행위자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고슬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먼저 사회구조와 행위자에 대한 논의부터 한번 볼게요. 사회구조란 무엇인가? 구조란 용어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봐. 구조적인 문제다. 저거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속적이고 영속되는 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일시적인 것일 뿐이죠.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지속성, 영속성,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정당과 같은 형식적인 조직체들도 구조적인 게 될 수가 있죠. 또
결혼과 선물 등 확립된 관습이나 법률과 같은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구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의 계층 혹은 계급 체계도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 옆에 조그맣게 메모 좀 해놔봐. 두 번째 점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를 하냐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포 상황. 일정한 관계를 갖다가 맺고 있는 분포 상황. 요것도 우리가 구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소득, 우리가 계층, 사회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 소득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누구는 상층의 분포가 되고 누구는 하층의 분포가 되잖아. 자, 이런 걸 우리가 구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회 계급 구조, 계층 구조, 우리가 이런 말로 부르는 거죠. 자, 대체로 비교적 느리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단위이면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보다 전문적인 용법, 즉 사회과학적 용법으로는 뭐 국제정치학, 경제학, 정치학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용법으로 구조는 보다 한정된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떤 영속적인,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유형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상을 분석, 설명하기 위한 어떤 사회과학적인 분석 도구로 쓰일 때 구조란, 자, 밑줄 쫙, 부분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보다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말을 학생들이 정말 이해를 잘 못해. 쉬운 얘기인데, 부분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부분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은 사회를 갖다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개개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원자잖아, 원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도 사회라고 하는 집합을 갖다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어쨌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 구조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학에서 제일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신현실주의에서는 구조를 뭘로 봐? 구조를 갖다 국가들의 배열의 원리라고 본단 말이야. 여기서 배열의 원리란 말은 일단 빼고 단위를 뭘로 보는 거야? 국제정치학에서 신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은 기본적인 단위를 뭘로 보는 거야? 국민, 국가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 말하는 단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제일 기본적인 구성인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분들의 배열이라고 했지만 여기다 말 하나 더 써봐. 배열의 원리라고 하는 말을 괄호 치시고 추가를 해보세요. 배열의 원리 또는 규칙입니다. 자,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제가 단위들을 던졌습니다. 각자는 낱말이야, 낱말. 단위야, 단위. 얘들을 내가 딱 던졌어. 던져놓고 여러분들한테 자, 묶어보세요. 집합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 묶을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냥 내가 묶어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얘하고 그 다음 또 뭐야? 얘하고 그 다음 또 뭐야? 얘하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또 뭐야? 얘하고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을 거란 말이야. 배열을 했어, 여러분이. 이게 배열한 거죠? 그쵸? 단위들을 갖다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을 했잖아. 뭐가 작용한 거야? 구조적인 것이 작용을 한 겁니다. 우리한테. 바로 봐봐. 우리는 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했을까? 첫 번째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로 삼아서 배열을 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를 하나의 구조로 삼아가지고 배열을 갖다 한 거란 말이야. 구조는 뭐야? 이게 배열의 원리야. 아시겠죠? 국제정치적 용어로 바꿔볼까? 국가를 강대국으로 배열하는 원리가 있을 거고 약소국으로 배열하는 원리가 있을 거고 중견국으로 배열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 배열의 원리가 뭐겠어?
얼마만큼 힘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열하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배열의 원리, 규칙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말을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 되게 추상적인 얘기라. 근데 간단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학에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위치짓는 원리, 그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때? 저 뭐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를 갖다 약소국으로 배열하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뭐를 근거로? 바로 힘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국가들을 배열하는 겁니다. 이때 힘의 분포 상황, 이걸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 자, 여기서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밑줄 쫙,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 밑줄 쫙,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상호작용의 결과 이렇게 쓰세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쓰고 괄호 치시고 구조 이런 말로 바꾸세요. 예, 행위자들끼리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면서 질서가 생긴단 말이야. 그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 구조로 말미암아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는다는 분석적 시각이 형성된다. 나오죠?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 해볼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자, 학교에서 가끔가다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협상론, 국제 협상에 관련돼서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협상 이론이 좀 재미가 없어요. 애들한테 가끔 장난을 친단 말이야. 자, 이쪽 줄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말아서 그걸 상품으로 써라. 이쪽 줄에 앉은 애들은 종이를 찢어갖고 수표를 만들어라. 각각의 두씩 짝을 짜갖고 뭐를 해? 거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무런 규칙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가격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거래에 대한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는 종이를 팔고 누구는 수표를 끊어서 종이를 사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애들한테 결과를 까보라고 그런단 말이지. 자, 너 얼마에 거래했어? 각자 일어나서 발표해봐. 저희는요 500원에 거래했는데요. 저희는 5만 원에 거래했는데요. 어때? 배열의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규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때? 상호작용을 또 합니다. 상호작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거래를 해봐라. 또 한 번 거래를 해봐라. 또 한 번 거래를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이라고 하는 질서가 만들어지지. 그쵸? 가격이 수렴된단 말이야. 맨 처음에 50원에 거래했던 애가 야 쟤는 5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50원에 판 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5만 원에 판 애는 50원에 판 애를 보고서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결국 어때? 거래가 반복되면서 즉 상호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정도로 수렴되게 된단 말이지. 한 5천 원 정도로 수렴된다고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5천 원이 한마디로 하나의 배열의 원리가 되는 거야. 거래의 원칙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쵸? 그 다음 어떻게 돼? 얘가 나 10,000원 줄 테, 만 원에 사. 그러면 사람들이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야. 그쵸? 이제부터 어때? 5천 원이라고 하는 배열의 원칙이, 거래의 원칙이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예. 자, 이런 것들이 구조야, 구조. 여기서 말하는 가격 같은 것들이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야.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을 미치는. 국제정치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예, 저기 신현실주의에서는 뭐라고 보는 거야? 기본적인 단위를, 상호작용하는 단위를 국민국가로 봐요. 국민국가로. 그쵸? 자, 이 국민국가들끼리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국제정치학자들은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게 개별 국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럼 어때? 국가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뭐겠어? 권력을 획득하는 거죠. 권력을 획득해야만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권력의 축적과 획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국제정치의 질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배열의 원리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그 권력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이 뭐 규칙에 따라 갖고 권력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강대국의 지위에 배열되는 것이고, 이 권력의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약소국의 지위에 배열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신현실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자, 나온 김에 이번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고? 국제정치학에서 신현실주의의 구조 개념과 그 다음 뭐야?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비교하라고 했잖아. 월러스타인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 구조를 갖다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보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뭘로 봐? 국민국가로 보지 않고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으로 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 관계가 구조화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 자본주의의 질서야. 자본주의의 구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르주아는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게 되는 거. 왜? 구조가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지배하니까. 프롤레타리아는 어때? 끊임없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도 이 착취함과 착취당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뭐를 해야 돼? 구조를, 혁명을 통해서 타파를 해야만 해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월러스타인은 자, 이 마르크스주의자로 출발을 하지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 관계로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 너무 협소하다. 월러스타인은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하는 자, 지역을 갖다 설정을 합니다. 중심부는 어때? 선진 자본주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주변부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부가 주변부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국제 자본주의 질서, 세계 체제라고 불리는 질서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심부는 끊임없이 주변부를 갖다가 이용하고 착취를 갖다 하고, 주변부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계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탈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위자를 갖다 뭘로 설정하느냐,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뭐야 그 월치의 이제 구조 개념에서 행위자들은 구조의 명령에 따라서 충실하게 복종하는 그런 행위자를 얘기를 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든가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 같은 경우는 어때? 예, 그 질서, 행위자들한테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립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뭐야? 정당하지 못한 것, 이걸로 간주를 하고, 예,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말, 지금 뭐 배열의 원리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란 부분들의 배열이라는 보다 특수한 의미로 쓰이고, 여기서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국제정치학에서는 뭐 이제 국민국가를 갖다가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또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관계, 이게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바로 사회구조야. 그 사회구조로 말미암아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적 시각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 혹은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구조 중심적으로 파악을 하느냐, 행위자 중심적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두 개를 갖다 대등하게 보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형성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전통이 존재를 하게 되고, 하나씩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는 자,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 원자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 행위자 중심의 그 이론입니다. 사회 이론, 행위자 중심의 이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그 개인주의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를 여기 써놨으니까 읽어가면서 할게. 원자론 혹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통은 합리성을 보유한, 합리성이란 말의 밑줄쫙, 합리성이 뭔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이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근대 이후의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 자,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게 보다 초점을 맞춰서 사회구조를 밑줄쫙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한다. 자, 합리성이 뭔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 자,
서양 철학에서는 말이야. 서양 철학에서는 자,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류예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합리주의가 주류입니다. 합리라고 하는 말은 뭐야? 이성에 부합한다는 거지. 이성을 따르는 주의. 이성을 갖다가 따르고 숭상한다라고 하는 이념이 지금까지 유럽의 서양을 갖다 지배하는 주류였단 말이지. 여러분 여기서 이성, 그럼 이성이 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성이 뭐야? 이성은 두 가지를 능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이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이성을 갖다 우리가 다음에 나올 이성 개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윤리적 이성, 도덕적 이성, 성찰적 이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도덕적 이성, 윤리적 이성, 성찰적 이성. 이건 바로 이성적인 인간은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성의 두 번째 개념, 특히 사회과학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특히 국제정치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국제정치학에 사용하는 합리주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예외 없이 뭐를 얘기한다? 도구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바로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뭐가 나한테 불이익인가를 갖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갖다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근대 시대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시대 때까지 윤리적 이성이 사실상 보면은 도구적 이성을 지배하는 시기였었어. 근데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근대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서양의 합리주의가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연 사람이 누구? 니콜로 마키아벨리야. 아시겠죠? 마키아벨리는 어때?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군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때? 종교와 신학과 윤리와 종교 같은 것들이 뭐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 부국강병의 목적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부국강병이라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철학도 윤리도 바로 세속적인 권력의 신여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게 바로 도구적 이성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방법론적 개인주의 원자론, 이쪽 전통이 바로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론 또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원자론 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전통은 이게 바로 행위자 중심의 이론인데,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합니다. 여기 개인의 선택 밑줄 치시고, 밑줄 치세요. 개인의 선택. 밑에다 뭐라고 써야 돼? 이익의 추구, 이익의 추구.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사회는 합리성,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입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 즉 행위의 수단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 짧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보세요. 각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놓고 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나도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너도 네 욕심을 채우고 싶어. 그럼 어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원자론자들 그리고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자들한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협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국제정치학에서도 국가들이 전부 국익의 극대화를 갖다 둘러싸고 서로 갈등 벌인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전형적인 이 도구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때? 그러면 국가들끼리의 협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 그렇죠? 왜 협력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여기 나오죠.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는 자, 쉽게 얘기해. 자, 이걸 보세요. 자, 봐봐. 내가 혼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쟤하고 힘을 합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효율적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혼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쟤하고 협력을 했을 때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쟤도 그렇게 판단하고 나도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협력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국제정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 동맹의 논리가 이거야. 아시겠어요? 보세요. 외부에 적이 있어. 외부에 적이 있어서 얘가 나한테 국가의 생존에 위협이 돼. 나랑 똑같은 상황에 위협을 받는 애가 있어. 예를 들어 봐봐. 북한의 핵 개발이 남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본한테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의 생존이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익에 위협이 되잖아. 이렇게 될 때 어때? 한국하고 일본은 그럴 때 협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협력을 해서 북한에 공동 대처를 한다. 왜? 혼자 대처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원 교환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있어. 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야. 수단이. 근데 그게 없어. 근데 쟤는 그걸 갖고 있거든. 쟤도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 필요한 수단이 있는데 자기가 결여된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때 어떻게 돼? 국가들은 협력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봐. 나의 이익이 충족된 다음에는 협력의 필요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끝날까요? 끝나죠. 그쵸? 나의 목표가 달성되고 나의 이익이 충족되면 더 이상 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자론자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동맹관계 끝나고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는 거, 이게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현실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옆에 쓰세요. 현실주의적 세계관 이렇게 쓰세요. 현실주의적 세계관은 그래서 바로 어때? 어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인간 사이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철저하게 인간의 관계는 이익 중심의 관계라고 보고,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을 하지만 그 이익이 충족된 다음에 얼마든지 상호 배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현실주의도 이와 전혀 다르지를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는 합리성, 즉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협력하든가, 또는 보다 효율적인, 즉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협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집합, 즉 구조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협력을 함으로써 형성된 집합적인 것, 그러니까 구조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자 밑줄 쫙,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과, 역으로 뒤집으면 뭐야?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가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익을 갖다가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들은 국제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그 구조는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그 구조가 개인의 합리성 추구에, 즉 이익 극대화 추구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할 때 행위자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원자론자들의 행위자 중심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이런 시각은 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 사상 및 정치경제 이론과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국제정치학에서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대표적입니다. 고전적 현실주의가 바로 이런 그 원자론, 개인주의적 입장을 대표한다. 자, 한스 모겐소라고 하는, 자,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정치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온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이론가입니다. 이 사람. 예, 이 사람 이름 모르면 진짜 안 돼요. 거의 국제정치학을 2차 대전 이후에 정립한 사람이니까. 자, 한스 모겐소가 전형적인 지금 이제 원자론의 시각에 입각해서 국제정치를 설명을 해. 자, 모겐소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는 질서가 없어. 자, 모든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는 국민국가라고 봐요. 국민국가는 영토, 주권, 그리고 그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 국가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지금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외교와 안보 정책의 목표는 뭐야? 국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계속 그 소리 듣고 크잖아. 예, 모든 국가의 행동의 근원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국익의 극대화를. 그럼 어때? 국제 정치의 현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는 거야. 왜? 협력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협력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 왜? 나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너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예, 이 상황에서는 갈등으로 전철될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끼리 동맹을 맺거나 협력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 힘을 합했을 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뭐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지. 자, 세력 균형을 중심으로 한 어떤 협력.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스 모겐소를 비롯한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관계를 이렇게 보는 거야. 개별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끼리 서로 어때? 팽팽하게 경쟁 관계에 있어. 각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얘가 힘이 세지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갖다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세력 균형론자들은. 그러니까 어때? 적절한 상태에서 지금 힘의 분포 상황이 바뀌지 않도록 잘 봐. 현상 유지. 힘의 분포 상황이 바뀌지 않도록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거. 여기에 이제 목표를 갖다 세운단 말이지. 그랬는데 자 보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힘을 막 축적해. 얘가 힘을 막 축적해. 힘을 축적하는 방법이 자기 자체적으로 군사 기술이 발달한다든가 산업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힘이 세지겠지. 그럼 주위에 있는 국가들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야. 왜? 얘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된다는 거지. 이때 다시 얘의 힘 팽창에 대해서 나머지 애들이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력 균형의 방법. 첫 번째는 내적 균형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거야. 자체의 힘을 갖다 증강하는 거야.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서 얘의 팽창에 맞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적 균형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워요. 내적 균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뭐를 해야 될까? 외적 균형에 나서게 되는 거야. 외적 균형은 뭐를 얘기하느냐? 동맹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동맹. 서로 힘을 합해갖고 얘의 힘의 크기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자 계속 스토리 이어져요. 그러다가 얘가 힘이 어떻게 돼? 외부의 위협이 줄어들었어. 외부에 있는 애들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되면 어때? 국가들은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 어때? 뿔뿔이 흩어져 갖고 각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시각은 어때? 전형적인 원자론적인 시각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이 원자론적인 시각이 국제정치학에 투영된 이론이 뭐야?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비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회구조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자유를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쉽게 얘기할게. 자, 이 행위자 중심의 이론에 이르면 결국은 사회구조, 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행위자들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회가 진짜로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일단 여러분을 봐봐. 뭐가 이익인가를 갖다 판단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구조의 영향 속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된 건 되느냐,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도 어때? 자기가 위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보자. 더 쉬운 얘기를 해보자. 봐봐. 내가 허리가 미치도록 이제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해봐.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하는데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건 뭐야? 발랑 들어넣어서 수업하는 거지.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왜 못해요? 이미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존재하고, 그쵸? 예, 그 다음 또 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항의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와 조직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 그쵸? 결국 뭐
인간은 자 여기 말이 어렵게 써있는데 결국 쉽게 말하면 뭐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 속에서 선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간이 이익을 갖다 계산할 때 과연 이런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 밑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한번 봅시다. 현실에서 행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 그 다음 나오죠?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관습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질문을 던져봐. 사회 구조는 행위자들의 도구에 불과한가? 전혀 아니지. 오히려 사회 구조가 행위자들을 구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지, 행위자 마음대로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9페이지 가셔서 자,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밑줄 쫙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이라고 밑줄 치시고 위에다 행태주의라고 쓰세요. behavioralism, 자, 행태주의. 자, 요건 나중에 우리가 인식론 얘기 내가 따로 해줄 테니까 그때 정리합시다. 행태주의. 자, 행태주의와 결합을 했을 때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선 요것만 기억을 해.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다. 뭐가? 원자론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위에 나온 것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치와 규범이 있어.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가치와 규범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얘기할 수 있을까? 조국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들. 그렇잖아. 개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어때? 예, 우리 사회를 위하여, 전통을 위하여, 또는 내가 믿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회 구조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 이슬람 애들이 테러를 갖다 할 때 걔들이 어때요?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 갖다 초계처럼 버리는 애들이잖아. 그쵸? 걔들 사회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게. 그쵸? 자, 다음에 한번 보세요. 구조를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처럼 간주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통의 이익 추구로만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이익을 갖다 중심으로 한 그런 상호작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상호작용, 어떤 문화적인 상호작용, 언어적인 상호작용,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거 갖다 개인들의 행위를 갖다가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걸로만 환원시켜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행위자들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어떤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가치라든가 여기에 입각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행동과 교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죠. 네 번째 점. 자, 그 9페이지의 세 번째 점. 사회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화를 과도하게 행위자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국내 정치의 변화를 몇몇 엘리트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경우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본 행위자인 국민국가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환원함으로써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때? 행위자 중심의 그 연구들은 어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로 우리가 압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계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간이 어때? 수세기 동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와 질서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거를 개인의 이익 계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구조 행위자 개념인데 요거는 10분 쉬었다 할게요.